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순간 말입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 중간 어딘가. 말은 하되 사람을 살짝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웃음을 섞어가며 농담처럼 포장해서.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느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새기게 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명절 친척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무르익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말이 공기를 바꿉니다. 형님은 그때 그 사업 접고 나서 뭐 하세요? 요즘도 그냥 쉬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쉬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 뭔가 잘 안 된 사람으로 규정하는 뉘앙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 살짝 어색해진 침묵. 또는 어울려 웃어버리는 분위기. 그 자리에서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대놓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내가 진짜로 무시당한 것 같아 억울합니다. 결국 어색하게 웃어 넘기고 화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버티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뭐라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또 저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황 한 번만 겪으신 게 아닐 겁니다. 동네 경로당 모임에서 혹은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슬쩍 내 과거 직장이나 경력을 가볍게 말해버릴 때 그때 거기 다니셨다고요. 거기 그 작은 데 맞죠?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작아지는 느낌. 또는 자식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말들. 말로는 걱정해준다고 하는데 그 말투가 어딘가 사람을 낮추는 느낌. 아버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그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 남이라면 그냥 흘려버릴 텐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오래 남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가 그것에 힘을 부여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은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본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서로를 상처 입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디서 오는지를 평생에 걸쳐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단순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묻습니다. 왜 당신은 타인의 말에 그토록 흔들리는가? 그 흔들림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의 무시하는 말에 상처를 입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맞받아쳐야 할까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 그리고 그 내면에서 나오는 고요하고도 품격 있는 한마디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화내지 않고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억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오랜 세월 인간관계를 버텨온 철학자들이 남긴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 6글자입니다. 공격도 아닙니다. 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상황 전체를 바꿉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퍼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고 밥상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도 그 낡은 점퍼만 입고 다니세요? 명절인데 좀 차려입고 오시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좌중을 향해 던지는 가벼운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따라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분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옷차림이 그렇게 문제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불과 몇 초 사이에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화를 내자니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웃어 넘기자니 진짜로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화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그 말이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반응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짜린데? 또는 당신이나 잘 아세요. 하고 맞받아치는 방식입니다.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싸움을 건 사람 쪽이 아니라 맞받아친 쪽으로, 즉 나에게로 쏠립니다. 기분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어 넘기는 방식입니다. 당장의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쌓입니다. 그 침묵은 상대에게는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화장실로 가거나 다른 대화를 만들어 주제를 돌려버리는 방식입니다. 그 순간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이 3가지 방식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말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대화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에서 공격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의 반응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 그들은 분노를 기대하거나 침묵을 기대한다. 그 2가지 반응 모두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거봐, 예민하게 굴잖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역시 아무 말 못하는군이라고 느낍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왜 효과적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명절 자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친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도 그 낡은 점퍼만 입고 다니세요? 명절인데 좀 차려입고 오시지. 이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은 편안하게, 목소리는 차분하게, 화난 기세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듯이 묻는 겁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은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분노를 기대했는데 분노가 없습니다. 침묵을 기대했는데 침묵도 없습니다.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그 짧은 순간, 공격자는 갑자기 수세에 몰립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뜻을 담는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 즉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의 공격에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더 깊은 곳에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질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 돌려주는 것. 공격이 아닌 질문으로. 공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옷차림을 비웃고 과거를 들추고 현재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 혹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애초에 여러분을 향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물음에 매우 직접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그들은 상대를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자신의 삶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굳이 남의 옷차림을 비웃거나 남의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남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가여운 것 아닐까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권하는 시선입니다. 분노가 아닌 이해, 맞대응이 아닌 통찰, 그리고 그 통찰에서 나오는 고요한 질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의 힘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빗나가게 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그 틈에 대화의 흐름이 바뀝니다. 둘째,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은 상대에게 자신이 한 말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시하는 말을 던진 사람은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습관으로, 혹은 우월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대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셋째, 여러분의 품격을 지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장 의연해 보입니다. 좌중은 알게 됩니다.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표정과 목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꼬는 듯한 눈빛, 날이 선 목소리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공격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편안한 표정,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진짜로 궁금한 것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는 듯이.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삶에서 얻는다. 진정한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이 질문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던진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은근히 남을 건드리는 사람. 대놓고 싸우자는 것도 아닌데 말끝마다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 칭찬인 듯 비판인 듯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딱 그 경계 어딘가에서 말을 골라 쓰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는 묘하게 피곤합니다. 뭔가를 잘못 말하면 또 건드려 올 것 같아서 말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것 나름대로 어색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내내 어딘가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상황도 그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오랜 지인들이 모이는 소규모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래된 사이들이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모임에는 유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꼭 한 번씩 누군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이런저런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김 선생님은 원래 좀 고집이 세시잖아요. 당신 말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세다는 말,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내가 고집이 센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답답한 사람으로 보는 건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 고집 안 세요라고 항변하자니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항변하는 것 자체가 마치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웃어 넘기자니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고집 센 사람 아니에요. 또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 반응이 왜 문제일까요? 부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상대의 말에 무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인정한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내 말에 반응하는구나. 내 말이 통했구나.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말이 더 사실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저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건가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방어적 반응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보다 조금 앞선 시대, 로마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에 있다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러나 당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모욕을 당했는데 모욕당했다고 느끼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 말에 얼마나 큰 힘을 줄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다시 그 모임 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김 선생님은 원래 좀 고집이 세시잖아요. 이 말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 좀 그런 편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의 공격에서 힘을 빼버립니다. 누군가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반응을 원합니다. 당황하거나 부정하거나 화내는 반응을 원합니다. 그 반응이 있어야 자신이 한 방 먹였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맞아요. 저 좀 그런 편이죠 라고 아무렇지 않게 인정해버리면 공격한 사람은 갑자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됩니다. 맞출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 순간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내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둘째, 이 말은 여러분을 가장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말 한마디에 얼굴이 굳어지거나 당황하는 사람. 그리고 맞아요. 저 좀 그런 편이죠 라고 웃으며 인정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여유로워 보입니까? 어느 쪽이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성향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안다면 남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든 그것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있는 사람만이 맞아요. 저 좀 그런 편이죠 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말은 상대를 민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쪽은 누가 될까요? 말을 던진 사람입니다. 김 선생님은 원래 좀 고집이 세시잖아요 라고 했는데 상대가 맞아요. 저 좀 그런 편이죠 라고 태연하게 웃으며 받아 넘기면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순간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은근히 그 사람을 향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라는 눈빛으로. 이것이 인정의 힘입니다. 방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상황을 통째로 뒤집는 힘.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내가 인정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 감정의 행동을 지배받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잠깐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유 있게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좀 그런 편이죠. 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자신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강하게 반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짜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맞아요. 저 좀 그런 편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알면 그만이라는 사람. 그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스토아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 즉 우리가 왜 상처받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에 반응하는 나를 바꾸어라.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제가 좀 그런 편이죠. 여유 있게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숱한 상처를 겪고 수많은 관계를 지나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여유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대가 하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무언가 찜찜하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딱 꼬집어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내용을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정년보다 조금 이르게 퇴직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퇴직이었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셨던 터라 처음에는 홀가분한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지인 모임에 나갔다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요즘 거기 회사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거기 있다가 나오신 거죠? 잘 나오셨네요. 거기 있었으면 더 힘드셨을 거야. 말 자체만 보면 걱정해주는 말입니다. 잘 나오셨다는 말도, 힘드셨을 거라는 말도 표면적으로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분은 집에 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가 어려웠던 거 알아. 당신이 거기서 버티다 나온 거잖아.
잘 됐네. 30년의 직장 생활이 한마디로 어려운 곳에 있다가 겨우 나온 것으로 정리되어 버린 느낌. 그 오랜 세월의 무게가 가볍게 요약되어 버린 느낌.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회사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퇴직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 즉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반박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내용 때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태도, 목소리의 톤, 말 속에 담긴 뉘앙스. 그것이 상처의 진짜 원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옌 뿌메이 메이옌 부신.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화려한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자가 말하는 것은 말의 표면과 본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 같지만 그 안에 상대를 낮추는 의도가 담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 같지만 그 안에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시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본질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문제일 때 그것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는 내용을 겨냥한 질문입니다. 상대의 말에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2부에서 말씀드린 맞아요. 제가 좀 그런 편이죠. 는 내용을 인정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공격의 힘을 빼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3부에서 말씀드릴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아니라 태도 자체를 짚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이 말이 왜 효과적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임 자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있다가 나오신 거죠? 잘 나오셨네요. 이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리네요.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마지막에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던져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대화의 판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대화는 회사 이야기, 퇴직 이야기를 주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던져지면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말투로 바뀝니다. 상대는 이제 자신이 하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투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 제가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사과가 됩니다. 또는 공격적이라니, 제가 언제요? 이렇게 반문하면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됩니다. 둘째, 이 말은 품격 있는 경계선을 만들어 줍니다. 경계선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경계선을 만드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늘 한번 넘어갔으니 다음에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그 관계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불편하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야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知人者智，自知者明，胜人者有力，自胜者强.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디까지가 자신의 경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올 때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화가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차분한 경계 선언입니다. 셋째, 이 말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모임이나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주위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받아 넘기는 사람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저런 말에 반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주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분이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이것이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투가 공격적이다는 말은 날카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표현 방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신 말투가 공격적이에요 라고 하면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느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를 붙이면 상대에게 해명할 여지를 줍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경계 짓기입니다. 노자의 철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天下莫柔弱于水, 而攻坚强者莫之能胜.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막으면 돌아갑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위를 뚫는 것은 물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부드럽게 끊임없이.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맞서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조용히, 분명하게 상대의 태도를 짚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처럼 결국 상황을 바꿉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용이 틀리지 않은 말로 상처받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용을 반박하려 하면 대화가 꼬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태도를 짚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이 말은 싸움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관계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품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를 이제 갖게 되신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왜 더 아플까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바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혹은 함께 살아온 가족이 툭 한마디 던진 말이 며칠씩 가슴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했다는 것. 그 간극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깊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이른을 바라보는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슬아에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서울에서 살고 작은 아이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해마다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계기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명절,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자 교육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그러다가 그분이 무심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래 살면서 느낀 것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달라요.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즘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분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옛날 말인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필요 없는 건가? 그날 이후로 그분은 가족 모임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계셨습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런 상황이 가족 관계에서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분위기 만들기 싫어서, 자식한테 서운하다는 소리 하기 민망해서, 늙어서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참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쌓입니다.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 자체가 멀어집니다. 말은 줄고, 만남은 형식이 되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벽이 느껴지는 관계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감정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굳어져 결국 관계를 경직시킨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가 관계 전체를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이 말이 왜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약해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철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운하다고 했다가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세 번째 이유는 그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해봤자 달라지겠어. 그냥 참는 게 낫지.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서운한 감정을 마음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쌓이고 굳어지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감정 표현은 단순한 토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워가는 사람이다. 그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말수를 줄이고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듣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워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서운해요 라고 하면 이것은 상대를 탓하는 말이 됩니다.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되면 대화가 싸움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전자는 상대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후자는 내 감정을 나눕니다. 전자는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후자는 상대가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I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주어를 나로 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 그 차이가 대화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그 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큰 아이가 어머니,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말하니 엄마는 마음이 좀 서운하네. 엄마 이야기가 쓸모없는 것처럼 들려서.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들렸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자녀는 자신의 말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집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운함을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천천히 망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관계를 식어버리게 만드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모이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집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찔리지도 않고 따뜻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적정 거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찔리지 않고 오래 따뜻하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이 말은 그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참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꺼내고 나서 괜히 말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표현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 관계 안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있는 사람만이 관계 안에서 오래 건강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래 쌓인 감정의 벽을 조용히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질문으로 상황을 뒤집는 법, 여유롭게 인정해서 공격의 힘을 빼는 법, 태도를 짚어 대화의 판을 바꾸는 법, 그리고 내 마음을 말해서 품격 있는 선을 긋는 법. 이 4가지는 모두 말의 기술입니다. 상황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말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분. 누군가 건드려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남의 말이 건드릴 수 없는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 그것을 오늘은 내면의 기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만 온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의 세계에서 거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풍요로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알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그 알미 있는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생각과 반응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명상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판단뿐이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칠 수 없다. 황제조차 이 진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아닌 것.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젊은 날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온 것. 그것이 바로 내면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다. 그것은 완성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 시선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남의 시선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나를 무시한 사람도 내일이면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결국 나를 가장 오래,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 알미 내면의 기둥을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내면에 기둥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에픽테토스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평생 불화했고 철학자로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고 실제로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지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끊임없는 전쟁과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랐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 상처가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내면의 기둥에서 나옵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지나간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의 말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모른다. 내가 감당해온 것들을 모른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른다. 그러니 저 사람의 말은 나에 대한 정확한 말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앞서 이야기한 말 한마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차분하게, 여유롭게, 흔들리지 않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웨이쉐르이 웨이다오르수.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고 돌을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낸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반대입니다. 지혜는 덜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내면의 기둥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젊은 날의 욕심도, 체면도, 경쟁도.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의 기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로 자신의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남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무시해도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천천히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이미 살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면에 기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으로 조용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무게감, 오랜 시간을 버텨온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고요함,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을 겪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질문 하나로 상황을 뒤집는 말. 맞아요. 제가 좀 그런 편이죠. 여유롭게 인정해서 공격의 힘을 빼는 말. 오늘 말씀하시는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태도를 짚어 대화의 판을 바꾸는 말.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내 감정을 전달해서 품격 있는 선을 긋는 말. 이 4가지는 모두 싸움의 말이 아닙니다. 공격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품격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내면의 기둥.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그 알미 있을 때, 이 말들은 비로소 진짜 힘을 갖습니다. 기술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의 고통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당신을 바꿀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뀔 필요가 없다면 타인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 당신이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참지도 마십시오. 그냥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상황을 뒤집어 줄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오는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충분히 깊이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의 기둥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숫자 1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